문이 닫혔습니다. 단 한 번의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와 함께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조선시대 감옥 문이 닫히는 순간 그 안에 갇힌 사람은 아직 죄가 확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재판도 받지 않았고 판결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끝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선에는 우리가 오늘날 당연하게 여기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죄가 증명될 때까지는 무죄라고 보는 그런 개념 자체가 약했습니다. 의심을 받는 것만으로도 감옥에 갈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거론했다거나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소문만 있어도 충분했습니다. 한양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포졸들이 나타나 "너 나를 따라오라." 이유를 묻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항변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끌려간 곳은 전옥서, 죄수를 가두는 관청이었습니다. 조선의 감옥은 크게 두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전옥서입니다. 일반 죄수들을 수감하는 곳이었습니다. 도둑질을 했다거나 싸움을 벌였다거나 빚을 갚지 않았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갇혔습니다. 또 하나는 의금부 감옥입니다. 이곳은 달랐습니다. 역모를 꾀했다거나 왕을 비방했다거나 나라를 위협하는 중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사람들이 갇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곳 모두 들어가는 순간부터 지옥이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창문이라고 해봐야 손바닥만한 구멍 하나뿐이었습니다. 햇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비로소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벽에 기대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껴안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누울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코를 찌른 거센 냄새였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악취였습니다. 땀 냄새, 오물 냄새, 썩은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진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에든 익숙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옥중은 어둡고 습하여 사람이 견디기 어렵다. 500년 전 기록이지만 그 안에 갇혔던 사람들의 고통이 느껴집니다. 감옥에 오게 되는 경로는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둑질을 하다 잡혔습니다. 어떤 사람은 싸움을 벌이다 고발당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억울한 누명이었습니다. 누군가 지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밀고와 고발이 흔했습니다. 원한을 품은 사람이 거짓으로 고발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잡아들였습니다. 진실은 나중에 가려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그 나중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재판은 바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걸릴 수도 있었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그냥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죄가 있든 없든 증거가 있든 없든 일단 의심을 받으면 감옥에 가는 것이 조선의 방식이었습니다. 첫날 밤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중얼거렸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니, 잠을 자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리가 너무 좁아서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다른 사람에게 밀려 넘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감옥은 언제나 과밀 수용 상태였습니다. 한 칸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정해져 있었지만 그 기준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죄수가 많아지면 그냥 더 밀어 넣었습니다. 실록에는 한 칸에 30명에서 40명이 갇혀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둘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형벌을 받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요. 아직 죄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요. 아니, 어쩌면 형벌보다 더한 고통이 시작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기서 언제 나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 중에는 양반도 있었고 평민도 있었습니다.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모두가 똑같았습니다. 모두가 죄수였고 모두가 불안에 떨었고 모두가 내일을 알 수 없었습니다. 첫날이 지나고 이틀째가 되었습니다. 아침이 왔지만 해를 볼 수 없었습니다. 작은 창문 틈으로 희미한 빛만 들어올 뿐이었습니다. 시간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인지 저녁인지 하루가 지났는지 이틀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문 쪽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혹시 누가 자기를 찾으러 올까, 혹시 풀려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가끔 열렸지만 그것은 새로운 죄수를 들여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곳에 갇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형벌이었을까요? 아니면 죽음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모른다는 것 자체였습니다. 언제 나갈 수 있는지, 어떤 판결을 받을지, 심지어 자신이 무슨 죄로 잡혀왔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선은 법치국가였습니다.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이 있었고 대명률이라는 형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사람을 지켜주지는 않았습니다. 법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였고 권력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그 문 안으로 들어가면 언제 나올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빛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그 안에서 살아남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이 음식을 가져온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날도 굶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감옥에서는 국가가 죄수들에게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기는 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 그것도 제대로 된 밥이 아니라 죽 한 그릇 정도였습니다. 그마저도 제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은 가족이 가져다주는 음식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차입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족이 감옥 문 앞까지 와서 음식을 넣어주면 간수가 그것을 받아 죄수에게 전달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족이 가까운 곳에 살고 형편이 괜찮다면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멀리 살거나 가난하거나 혹은 이미 연좌제로 피해를 입어 찾아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그냥 굶어야 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옥중에서 굶어 죽은 자가 여럿이다라는 기록이 자주 등장합니다. 판결을 받기도 전에, 죄가 확정되기도 전에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옥사라고 불렀습니다. 옥에서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음식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깨끗한 물은 귀했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 물이 들어왔지만 그것을 수십 명이 나눠 마셔야 했습니다. 여름에는 목이 말라 견딜 수 없었고 겨울에는 얼어붙은 물을 녹여서 마셔야 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위생이었습니다. 감옥에는 화장실이 따로 없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 구덩이가 하나 있을 뿐이었습니다. 수십 명이 그곳에서 볼일을 봤습니다. 당연히 악취가 진동했고 오물이 넘쳐났습니다.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몇 달, 심지어 몇 년을 씻지 못한 채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몸에서 악취가 났고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머릿니와 빈대가 들끓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냥 견뎌야 했습니다. 여름이 가장 지옥 같았습니다. 좁은 공간에 수십 명이 갇혀 있으니 더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악취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파리와 모기가 들끓었고 질병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질이 가장 흔했습니다. 오염된 물과 음식,
그리고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배탈이 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한 번 이질에 걸리면 탈수로 금방 죽었습니다. 치료약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학질, 즉 말라리아도 많았습니다. 모기를 통해 퍼지는 병이었는데 감옥은 모기의 천국이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다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겨울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난방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얇은 옷 한 벌만 걸친 채 얼어붙은 바닥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동상에 걸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썩어 들어갔습니다. 추위를 견디지 못해 서로 껴안고 잠을 청했으나 아침이 되자 그중 몇 명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잠자리도 큰 문제였습니다. 한 칸에 30명에서 40명이 갇혀 있었으니 누울 공간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앉은 채로 잠을 잤습니다. 벽에 기대거나 서로 등을 맞대고 쪽잠을 청했습니다. 제대로 된 잠을 자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밤이 되면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픈 사람, 추운 사람, 배고픈 사람, 그리고 그냥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소리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었고 어떤 사람은 미쳐서 헛소리를 했습니다. 감옥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는 죄수가 아니라 간수와 옥졸이었습니다. 이들은 죄수를 관리하는 하급 관리였지만 감옥 안에서는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눈 밖에 나면 살 수 없었습니다. 뇌물이 중요했습니다. 가족이 차입을 가져왔을 때 간수에게 뇌물을 주지 않으면 음식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돈을 주면 좀 더 나은 자리를 배정받을 수 있었고 주지 않으면 가장 구석진 자리, 오물 구덩이의 근처에 앉아야 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옥졸이 죄수를 함부로 때리고 재물을 빼앗으며 가족을 협박한다. 공식 기록에 이런 내용이 남아있다는 것은 실제로는 훨씬 더 심각했다는 뜻입니다. 간수들은 죄수를 때렸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때리기도 했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죄수들은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의하면 더 심하게 맞았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날짜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지만 동시에 빠르게도 흘렀습니다. 그저 버티는 것만이 목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로 의지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끼리 위로가 되었습니다. 밥이 들어오면 나눠 먹었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돌봐주었습니다. 인간성이 완전히 사라진 곳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래 갇혀 있던 사람들 중에는 새로 들어온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약한 사람의 음식을 빼앗거나 자리를 차지하거나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감옥에는 위계 질서가 있었습니다. 오래 있던 사람이 위였고 새로 들어온 사람은 아래였습니다.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했습니다. 이것이 인간 사회의 가장 밑바닥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나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다시 보고 싶었고 햇빛을 보고 싶었고 자유를 되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희망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으로 죽었고 어떤 사람은 굶어서 죽었고 어떤 사람은 절망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간수가 들어와서 확인했습니다. 밤사이 죽은 사람이 있는지를요. 있으면 그 시신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죄수가 들어왔습니다. 감옥은 언제나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한 기록을 보면 연평균 수십 명에서 많게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판결도 받기 전에 옥에서 죽었습니다. 감기 한 번이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작은 상처가 곪아서 죽기도 했습니다. 그냥 기력이 떨어져서 죽기도 했습니다. 죽음은 너무나 흔했고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매일 눈을 뜨는 것이 기적이었고 하루를 무사히 넘기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공포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수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백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습니다. 신문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죄수는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몇 달을 감옥에서 지내는 동안 몸은 야위었고 정신은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억울함만은 또렷했습니다. 자신은 그 일과 무관하다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문관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수사 방식은 명확했습니다. 자백이 없으면 판결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목격자가 있어도 자백이 없으면 죄를 확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들은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했습니다. 어떻게든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 고문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경국대전에는 함부로 죄수를 고문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 고문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왕의 허락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고 관리들은 일상적으로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고문이 지나쳐 죽은 자가 있다는 기록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무고한 자가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거짓 자백을 했다는 기록도 여러 차례 나옵니다. 고문은 법이 아니라 관행이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고 모두가 묵인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고문은 곤장이었습니다. 죄수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엉덩이와 다리를 때리는 것입니다. 곤장은 굵은 나무 막대기였습니다. 한 대를 맞을 때마다 살이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10대를 맞았습니다. 자백하지 않으면 20대, 30대로 늘어났습니다. 50대를 넘어가면 살이 완전히 터져 뼈가 드러났습니다. 100대를 맞으면 대부분 죽거나 평생 불구가 되었습니다. 곤장을 맞는 동안 비명을 지르는 사람도 있었고 참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고통은 견딜 수 없었고 결국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더 심한 고문도 있었습니다. 줄이틀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죄수의 두 다리를 묶고 그 사이에 나무 막대기를 끼운 다음 양쪽에서 밧줄로 조이는 것입니다. 점점 더 세게 조이면 나무 막대가 다리를 압박했습니다. 처음에는 아팠습니다. 조금 더 조이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왔습니다. 계속 조이면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줄이틀기를 견디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정신을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신을 차리면 다시 조였고 자백할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압슬이라는 고문도 있었습니다. 죄수를 무릎 꿇린 다음 무릎 위에 무거운 돌판이나 나무판을 올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것을 올렸습니다. 자백하지 않으면 더 무거운 것으로 바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릎뼈가 으스러졌습니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고 다리가 망가졌습니다. 이 고문을 받은 사람은 평생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고문을 했을까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백이 곧 진실이 되었습니다. 억울한 사람도 결국 자백했습니다. 더 이상 고통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 않은 일도 했다고 말했고 가지 않은 곳도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고문이 멈췄습니다. 한번 자백하면 끝이었습니다. 나중에 번복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고문을 견디지 못해 거짓으로 자백했다고 말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숨기려 한다며 더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곤장 50대를 맞았습니다. 그래도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줄이틀기를 당했습니다. 다리가 부서지는 고통을 견뎠습니다. 그래도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신문관은 화가 났습니다. 압슬까지 했습니다. 무릎이 으스러졌습니다. 그 남자는 결국 자백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제가 영모를 꾀했습니다.
하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형되었습니다.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남자는 정말 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은 죽었고 가족은 연좌제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런 사건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억울한 자백, 잘못된 판결, 뒤늦은 진실. 하지만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고문은 계속되었고 거짓 자백은 계속 나왔습니다. 고문을 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실을 밝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니, 다른 방법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백만 있으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상부에 보고할 수 있었고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죄수의 고통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실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백이었고 판결이었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자백했습니다. 고문이 무서워서였습니다. 어차피 버틸 수 없다. 그냥 인정하고 편하게 죽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억울함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고문 중에 죽거나 결국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신문장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을 당했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몸은 망가졌고 정신은 무너졌습니다. 그저 벽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른 죄수들은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까? 공포가 퍼졌습니다. 신문 받으러 가는 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차라리 계속 갇혀 있는 게 나았습니다. 하지만 신문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자기 차례가 왔습니다. 이름이 불리면 끌려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고문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거짓을 말하고 살 것인가. 대부분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인간은 고통을 견디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은 더욱 그랬습니다. 고문이 끝나고 자백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판결만 남았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고 유배를 갈 수도 있었고 곤장을 맞고 풀려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을 마치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에서 감옥에 갔다 온다는 것은 단순히 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몇 달 혹은 몇 년 만에 보는 햇빛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형을 마치고 이제 자유의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은 평생 낙인이 찍혔습니다. 죄가 가볍든 무거웠든 억울한 누명이었든 아니든 심지어 무죄로 풀려났든 상관없었습니다. 한 번 감옥 문을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지울 수 없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감옥 갔다 왔대. 무슨 짓을 했길래 감옥까지 갔을까? 조심해야 해. 저런 사람과는 가까이 하면 안 돼. 말이 퍼지는 속도는 빨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알았고 친척들이 알았고 친구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고 길에서 마주쳐도 피했고 집에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픈 것은 가족의 반응이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족들은 반기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아이들은 아버지를 두려워했습니다. 부모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족을 미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연좌제 때문이었습니다. 연좌제는 조선 사회의 가장 무서운 제도 중 하나였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가족 전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국대전과 대명률에 명시된 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중죄를 지으면 아들은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습니다. 3대까지 영향을 미쳐 손자도 증손자도 관직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양반 가문에게 이것은 몰락을 의미했습니다. 형이 죄를 지으면 동생은 혼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 집안은 죄인 집안이라는 소문이 돌면 누구도 혼사를 맺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시집 보낼 수 없었고 아들이 장가갈 수 없었습니다. 재산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중죄의 경우 재산이 몰수되었습니다. 집도 땅도 재산도 모두 국가에 넘어갔습니다. 가족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원망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이 됐어. 당신 때문에 아이들이 망했어.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걸. 추록한 사람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억울했어도 누명이었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일은 벌어졌고 가족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안함과 죄책감에 짓눌렸습니다.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양반이었다면 관직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과거에 응시할 자격도 박탈되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상인이었다면 거래처가 끊겼습니다. 저 사람과 거래하면 안 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물건을 팔 수도 살 수도 없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농민이었다면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마을 공동체는 연대 책임을 졌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마을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죄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고 고향도 가족도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저 떠돌아다니며 하루하루를 연명할 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먹고 살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질을 하거나 심지어 사람을 해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감옥에 갔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한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추록한 자 중 10명 중 3명은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 사회가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무죄로 풀려난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적으로는 무죄였지만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무죄라고 하지만 누가 알겠어. 뭔가 있으니까 잡혀갔겠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개인 문집이나 일기에는 추록 후의 참담한 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돌아왔으나 이곳은 내 집이 아니다. 가족은 나를 반기지 않고 이웃은 나를 피한다. 차라리 옥중에 있을 때가 나았다. 세상이 나를 죄인으로 본다.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다. 이제는 살아갈 이유를 모르겠다 하며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차라리 평화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속으로 들어가 은둔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혼자 살았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역사 기록을 보면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느 순간 갑자기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어제까지 벼슬을 하고 문장을 쓰고 활발히 활동하던 사람이 갑자기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감옥에 갔기 때문입니다. 조선 사회는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후손들도 조상의 기록을 감췄습니다. 족보에서 이름을 삭제하거나 행적을 숨겼습니다. 가문이 수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추록 후 비참하게 살았는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왕과 양반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하지만 이름 없는 백성들의 고통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역사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조선시대에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것은 결코 해방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형벌의 시작이었습니다.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형벌 자체보다 그 이후를 두려워했습니다. 감옥에 간다는 것은 인생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감옥에 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법은 사람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사회는 사람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가족조차 등을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500년 전 조선의 감옥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기록은 남았지만 이름은 남지 않았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472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1893권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입니다. 왕의 말 한마디, 신하의 상소 하나까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의 감옥에서 죽어간 평범한 백성들의 이름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역사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기록했습니다. 왕과 양반, 관리들의 이야기가 역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힘없는 백성들,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 감옥에서 고통받은 사람들의 목소리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숫자만 압니다. 옥사자 수십 명, 고문 중 사망, 옥중 병사. 그들이 누구였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꿈을 꾸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이 있었고, 친구가 있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잘못된 시대, 잘못된 제도 속에서 희생되었을 뿐입니다. 조선의 감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법이 사람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입니다. 조선에는 경국대전이라는 법전도 있었고 대명률이라는 형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법은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질서를 유지하고 권력을 지키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없었고 변호인도 없었으며 공정한 재판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의심받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권리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무죄 추정의 원칙, 고문받지 않을 권리. 하지만 이것들은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둘째, 권력의 폭력이 제도화될 때의 위험입니다. 조선의 고문은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행했고 모두가 묵인했습니다. 관행이 법을 이겼습니다. 다들 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게 더 효율적이니까. 이런 논리로 폭력이 정당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존엄을 희생해도 되는가? 셋째, 사회적 낙인의 무서움입니다. 조선에서는 한번 감옥에 가면 평생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형을 마쳤어도 사회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재범을 저지르거나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과자에 대한 차별, 재활의 어려움, 사회의 냉대. 우리는 과연 조선과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넷째, 연좌제의 비인간성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3대까지 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니라 복수였습니다. 다행히 오늘날에는 연좌제가 없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은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조항인지 조선의 역사가 말해줍니다. 조선의 감옥은 사라졌습니다. 전옥소 터는 이제 공원이 되었고 의금부 터는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을, 억울하게 고통받은 사람들을, 평생 낙인 속에 산 사람들을,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는 것이 역사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누군가를 조선의 감옥에 가두고 있지 않은가? 법과 제도는 정말 사람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과거의 실수에서 배우고 있는가? 역사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권리는 지켜내야 합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선시대 한 선비가 남긴 글이 있습니다.
옥중에서 보낸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날들이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인간의 존엄이 얼마나 쉽게 짓밟힐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권리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 위에, 희생 위에, 그리고 끝없는 노력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감옥의 문은 닫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 말입니다. 기록은 왕과 양반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감옥은 이름 없는 백성들의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는 것, 그들의 고통을 헛되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역사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오겠습니다.